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6일 5월달 세 번째 이타 스터디 AI랑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의 것을 떠올랐을 때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떠올리시나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로봇을 많이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 대신에 일을 해주는 이런 로봇들을 그리고 생각하는 로봇 또 때로는 공격하는 로봇 다양한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또 자동화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있죠. 최근에는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AI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AI라는 것을 검색을 했을 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이 바로 챗 GPT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챗 GPT,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죠. 근데 이러한 AI는 현재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6일 기준인데요. 엔비디아라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올해만 하더라도 3배 가까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러한 AI를 개발하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현재 호가를 갱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AI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것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한 영화의 예고편을 가져왔는데요. 함께 시청하시죠. 아포칼립스라는 영화입니다.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근데 이러한 AI를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실제로 2021년에 개봉한 아포칼립스 인류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봤는데요. AI가 사람을 공격한다. AI와 사람하고 전쟁을 벌인다. AI가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능력이 더 좋아져서 이제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간을 지배하려 할 것이다. 다양한 추측이 많죠. 근데 오늘 이 시간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AI에 대해서 우리가 뭐뭐 하더라, 뭐 카더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AI는 사실 약자입니다. 줄임말인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의 지능, AI, 줄여서 AI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AI는 제 세계 2차 대전부터 그 필요성이 증대가 되었는데요. 전쟁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패권 전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와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국가 간, 더 크게는 세력 간 전쟁으로 벌어진 경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비밀이나 군사적 기밀 그리고 작전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스부호나 다양한 암호, 당시에는 수십 가지에서 많게는 수백 가지의 암호를 썼는데요. 이런 암호를 해독하는 것, 그리고 보다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 또 전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승산이 있을지, 우리가 패배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냥 수십, 수백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단위의 계산이 필요했는데요. 이러한 계산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인공지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사실 러시아와 미국이 협력해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학자가 쓴 논문을 미국 군인이 봐야만 했었는데요. 러시아로 쓰여진 논문을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 논문 번역하는 거, 자동적으로 번역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바로 개발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려 70년이 지나서 챗 GPT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나서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무려 7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AI 개발 과정에 대해서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1940년 이전에 컴퓨터라는 것은 사실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인간이 기록하고 인간이 계속 계산할 수 있는 분야를 더욱더 넘어선 도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 머신러닝,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떠한 인공지능이었냐면요. 사람이 입력을 하게 되면 출력을 하고 그 입력을 무한히 많이 해야만 했었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 러닝, 기계 학습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머신 러닝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근데 머신 러닝에도 기계가 하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양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보들이 기호 그리고 규칙화돼서 무호화가 돼가지고 암호화가 되어가지고 입력이 돼야 되는데요. 그 입력된 정보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라고 했을 때요. 그 고양이는 정지되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뛰기도 하고요. 또 뭐 웅크리기도 하고요. 또 달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 기지개를 피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고양이의 동작을 파악해야 되는데 정지된 상태의 정면에서 바라본 고양이의 모습만 놓고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고양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신러닝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만 이것이 전혀 예측을 못하니까 아유 뭐야 예산 들어가지 마 개발하지 마 이래서 AI의 암흑기 80년대 90년대는 AI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요. 캐나다의 유명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에서 제프리 힌턴 연구팀이 딥러닝 더 깊은 학습 머신러닝에서 한 차원 더 들어간 그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요. 사실 기존의 머신러닝처럼 데이터를 기반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기존의 머신러닝이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면 이제 딥러닝은 그동안 쌓여진 컴퓨터의 개발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그동안 쌓여진 100만 개, 수천만 개 이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였던 것이죠. 이제 고양이나 사람의 얼굴을 굉장히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식형 AI 시대가 다가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요. 트렌드 강의를 하면서 요즘 시대는 MZ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라고 했죠? 아, 네, 맞습니다. 알파 세대입니다.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은 알렉사, 또 시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세대라고 했었죠. 그만큼 디지털 문명과 굉장히 친숙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런 시리와 알렉사 이런 시스템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말귀를 아주 더럽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오늘 그 온도 몇 도야? 뭐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날씨 오늘 어때? 순서가 조금만 바뀌거나 발음이 조금만 이상해도 문장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AI에도 사람의 뇌처럼 뉴런과 시냅스, 정보 공간, 뭐 인출, 뭐 기억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AI도 신경망을 도입을 하는 이 AI 신경망을 도입하고 나서 알고리즘이나 뭐 정보의 처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구글 연구소에 있는 그 한 연구팀은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이냐? 기존에는 문장을 전혀 처리하지 못했지만 이제 문장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알고리즘을 개발을 합니다. 기존에 수천만 개, 뭐 수억이 아니라 수천억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AI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AI 신경망 그리고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이런 것의 개발로 인해서요. GPT-3라는 2018년에 등장하게 된 GPT-3라는 알고리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AI는요. 마치 인간이 쓴 것 같은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기존 문장도 인식을 못했는데요. 그리고 알파고를 넘어서 알파 제로,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알파 제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알파 제로가 시작한 지, 그러니까 뭐 만든 지 30시간 만에 기존의 알파고를 추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체스 챔피언인 가르바토스는 체스라는 종목 자체를 흔들었다고 평가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발에 있어서요, 2022년은 굉장히 획기적인 한 해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달리2, 챗 GPT, 그리고 MIT에서 신약 개발 AI가 나오게 됩니다. 달리2라는 AI는요, 내가 어떤 단어나 문장을 그 입력을 하게 되면요,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그러한 AI죠. 근데 우리가 기존의 AI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동안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림까지도 그릴 수 있는 AI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최근의 AI, 챗 GPT죠. 자기소개서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또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정보를 요약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력했다고 동일한 출력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정보들을 방대한 정보들을 추합을 해서 정제를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인간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AI가 개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MIT 신약 개발 AI인데요. 이 MIT에서 그동안에 이게 의학계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뭐냐면 항생제가 계속 그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그 병균이라는 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감기약을 먹다 보면 한 개 먹는 거는 안 돼요. 안 돼요. 두 개, 세 개 이상 먹어야 됩니다. 박테리아, 그 내성균 역시 똑같습니다. 항생제 하나 먹다가 뭐 두 개 먹다가 두 개 먹다가 또 안 들면 또 세 개 먹어야 되고 이 항생제 정도를 계속 늘려야 되는데요.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MIT에서 그동안의 신약 개발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뭐 어떤 항생제, 어떠한 뭐 바이러스, 어떠한 효과 이런 것들을 무호화시켜 가지고요. 이것을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이런 것들을 암호하고 스스로 탐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았던 그 내성균을 박멸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AI는 정치 그리고 일상 우리 일상에서 뭐 SNS 안 쓰시는 분이 없잖아요. 구글 검색 안 하는 분이 없잖아요. 뭐 쿠팡이나 지마켓 11번가 이런 옥션 이용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것들 일상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트위터에서 정치인들 많이 얘기하죠. 이런 것들 그리고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뭐 금융권에서도 또 유통업계에서도 또 제조업계에서도 AI를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AI들, 2022년도 이후에 발견된 또 개발된 또 탐색된 AI는 인식형 AI를 넘어서서 생성형 AI, 이제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이런 것들을 보호화시켜서 스스로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생성형 AI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AI 하게 되면 우리 로봇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로봇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과거에도 이러한 로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요, 사실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기원 전이죠. 기원 전에도 나왔던 신화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는 당시 그 신화에 나오게 돼요. 그 크레타 해안을 정찰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청동거인인 탈로스라는 로봇인데요. 근데 기원 전에도 이런 로봇에 대한 요구는 있었다는 것이죠. 또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4세, 그리고 프로이센의 국왕이었던 프리드리히는 실제로 자동화 기계를 시험하고 제작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기원 전에도 또 중세에도 또 최근에도 사실 인간은 자신과 동일한 능력으로 또 비슷한 능력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를 꿈꿔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로봇에는 여러 가지 자율 시스템이 있죠. 또 자율주행 시스템들이 있고요. 테슬라나 뭐 현재로서는 현대나 또 중국의 여러 가지 자동차 기업들도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업체들의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워마트 특히 그렇습니다. 이 물류 창고에 이런 로봇들이 있고 또 지게차, 뭐 포크리프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하는 물건을 그 배송해야 되는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알아서 또 패키징까지 포장까지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AI와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요. 정보의 양이, 그러니까 하루에도 사실 수천만에서 수억 개의 정보가 쌓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들을 쌓이는 이 정보들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의 성능이 어떻게 됐다, 컴퓨터의 성능이 뭐 어떻다, 슈퍼컴퓨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컴퓨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AI를 가장 최상의 AI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AGI라는 것인데요.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AI는 특별히 어떤 분야에서 특정한 분야를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AGI, 범용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알아서 스스로 학습해서 탐색하고 결과값을 도출하고 해결하는 시스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AI를 우리가 AGI라고 하게 되죠. 근데 이런 AGI의 등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중요한 점은 결국에 AI라는 것도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관과 동기와 목표와 그런 판단들이 영원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해서 그 AI 기반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네 가지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인스타그램, 틱톡, 딥마인드, 앤 챗GPT 이렇게 네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어떻죠? 첫 번째, 이용자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또 이 네트워크 플랫폼이 있는 나라와 혹은 지역이 넓어질수록 네트워크 플랫폼 자체가 주는 편익과 매력이 훨씬 더 증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넷플릭스나 뭐 쿠팡이나 또 뭐 인스타그램에서 친구 추천 나오고 상품 추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AI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네 가지 보십시오. 대부분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왔고요.
미국과 중국에서만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유념해 두시고요. 또 이러한 네트워크 플랫폼들은 일상, 정치, 행정, 기업, 국가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이제 필수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행정 시스템이 이러한 네트워크 플랫폼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일상에서 우리가 SNS 안 쓰는 사람 없고요. 우리가 예능이나 연예계나 이런 다양한 것들도 다 이런 플랫폼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기술 개발도 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AI가 원하면 이런 정보들이 유명해지고 급속도로 부상하지만 AI가 원치 않으면 일시에 차단이 되어버린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네트워크 플랫폼들을 AI를 의존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AI 기반 서비스들은 앞으로도 또 많이 쓰여질 거고요. AI가 패권 경쟁화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독일,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아직까지도 네트워크 플랫폼,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네트워크 플랫폼이 없어요. 한국, 일본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이런 AI들이 사람에게 물론 엄청난 편익을 안겨주고요. 엄청난 수준의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엄청난 수준의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한계는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AI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현재 AI를 규제할 수 있는 윤리적인 철학적인 제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행동할 때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더 나아가서는 법이라는 것에 그 기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과 유사하게 유사한 프로세스로 생각하고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어떠한 윤리적이나 철학적인 그 합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또 세계에서 하루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AI는 두 번째로 양면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에서 들어오는 빛의 흡수량을 우리가 알아보는 AI를 개발했을 때 어두운 곳에서 들어오는 빛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yes 아니면 no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세 번째로 AI는 엄밀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오토파일럿 시스템 주의사항이 크게 적혀 있어요. 의존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준으로다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그 쉽사리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AI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고 페이크 뉴스, 딥페이크라는 그런 시스템도 있잖아요. 딥페이크 최근에도 굉장히 유명하죠. 학창 시절 동창이나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도 유포가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자동 번역. 그러니까 이제 문장만 치면 알아서 번역이 되니까 더 폭발적으로 더 전 세계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자 뉴스인데요. 그 5월 25일자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전 대통령이 경찰 추격을 받으며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차림도 찍혔습니다. 어마어마하네. 멋있네.
야, 네. 그래서 이러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지금 엄청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S&P 0.3%는요, 한국으로 따지면요,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가짜뉴스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AI에 대해서 철학적인 윤리적인 제도가 없다면 이러한 것들은 더욱더 확산되어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AI가 사실은요,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뭐 틱톡,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구글의 딥마인드, 뭐 위챗, 뭐 이런 것들, 알리바바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원이 많이 있는 나라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인공지능이 초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요. 한 국가 가지고 안 됩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AI를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연구 개발 비용이 들어갑니다. 챗 GPT는요, 사실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요, Large Language Model. 그러니까 수천억 이상이 되는 정보들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가지고요, 그것들을 순간적으로 연산하면서 그 방대한 정보에 있는 것들을 짜집어서 집대성한 것을 도출해 나가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기만 해도 수조가 들어가고 개발하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더 적은 비용으로 개발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더 적은 기계에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UC 버클리의 컴퓨터 공학 교수인 스튜어트 러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과 출시는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AI는 앞으로 안보와 세계 질서에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실제로 사이버 AI 전략이 등장하고 나서 굉장히 전략이 복잡해지고 추상화됐습니다. 왜냐면요. 기존의 인간 중심의 군사 전략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했을 때, 미사일을 쐈을 때, 미군의 항공모함이 동해바다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훈련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AI 기반의 전략이 등장을 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어디를 타격한다든가 어디를 군사 시위를 한다거나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복잡해질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냉전 이후에 강대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사이버 무기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페이크 뉴스, 뭐 허위 사실, 유포 이런 SS 기반에서 팍 퍼져나가는 거. 뭐 S&P 지수 0.3%나 하락을 시켰잖아요. 정말 사이버 무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2년 전쯤에 유행했던 거 뭡니까? 바로 랜섬웨어죠. 그 사용자가 갖고 있는 그 정보와 그 디스크 안에 있는 것들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그 랜섬웨어. 저도 한번 피해를 당했는데요. 어떤 기업체가 북한에 한 30억 정도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이버 무기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이버는 그 약점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펜타곤? 어떤 곳입니까? 미국의 약점입니다, 사실. 국방부가 무너지면 그 무기 군사 체계 같은 게 다 무너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기업의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30억이라는 거금을 지불했었죠. 왜? 약점이니까요. 기밀이니까요.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러한 약점을 공격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 자체가요. 근데 더 다양한 공격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더욱더 중요한 지금이다. 글로벌 거버넌스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AI는 소수 국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 특히 미국과 중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AI가 개발이 되면서 인간의 중요성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계가 활동하는 원인, 동기, 목적,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목적, 판단, 사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또 윤리와 철학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고요. 도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AI는 도대체 무엇이고 AI를 인격체로 볼 수 있냐? 이런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세세한 뭐 작은 것들을 계산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아니라 넓게 보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이 중요합니다. 또 미래를 읽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기술을 쓰는 것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철학적이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사상적이고 지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술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필요하고, 인공지능을 나는 왜 써야 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본질을 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을 더 행복하고, 더 유익하고,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에 편제된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국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가자 평화를 얘기하는 비전과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나서요, 인간의 이성이 확대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축소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분야까지, 예측할 수 없는 분야까지 나아가면서 신약 개발이나 뭐 알고리즘의 확산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성이 확대되겠지만 온라인 검색이나 또 내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번역이 되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이 학습하는 능력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 시대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볼 부분은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 이타 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